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심기 불편한 박근혜. 초이노믹스? 아니, 그네노믹스.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두 번째 옥중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해보기 전에 3년 전부터 유행했던 이 초이노믹스란 말에 박 전 대통령이 매우 불편했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예. 그래서 그네노믹스를 밀었던 건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39건 새로 나왔던 그 수첩 안에 2014년 9월 9일 메모를 보면 VIP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을 뜻하는 거죠. 거기에 초이노믹스라고 쓰지 말고 화살표하고는 그네노믹스 또는 창조노믹스로 써라 이런 지시를 받은 내용이 이제 이 그 메모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저런 식으로. 그런데 아마 이제 그 이전엔 다 대통령들의 그걸 갖다 썼죠. MB노믹스, 뭐 DJ노믹스 해서 그랬는데 유독 박 전 대통령의 그것도 최경환 전 부총리 시절에 초이노믹스라는 말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여의도에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박 전 대통령이 최경환을 차기 후보로 밀고 있다. 뭐 키워준다. 그래서 이름도 좀 내준 거다. 그래서 초이노믹스다라고 했는데 이제 속사정을 보니까 박 전 대통령이 키워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번 수첩으로 지금 드러난 거죠. 그렇군요. 예, 사실 말씀처럼 당시에는 이 초이노믹스란 말 자체 갖고도 굉장히 여러저런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기억하기에 뉴스타급 이 시간에도 그 초이노믹스 가지고 최경환 부총리가 온전할런지 전문가들이 걱정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에. 사실은 이제 차제에 한번 짚어보면 그 지난번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그 경제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흐름은 두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김종인 그 대표류의 경제민주화 그렇죠. 있었고, 하나는 이제 최경환, 안종범, 강석훈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위스콘신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집권하고는 이제 경제민주화는 밀리고 이제 이른바 최경환 부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위스콘신 학파들이 이제 경제 헤게모니를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경제는 신호등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좌회전, 우회전을 신호를 내는 사람이 시장에서 반응할 때는 당연히 경제 헤게모니를 쥐었던 최경환, 안종범, 강석훈으로 내려온 위스콘신 학파이기 때문에 뭐 어떤 정책이든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은 경제 수장인 최경환을 따라서 초이노믹스라고 부르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저희들 정치평론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차기를 좀 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제가 생각에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성정에 비추어 봤을 때 가당찮은 얘기죠. 유인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성격에다가 그다음에 이게 주군과 신하의 구조에서 한글을 사실은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지만 우리는 세종대왕께서 만든 걸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 힘이 합쳤지만. 그러니까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어야지 어떻게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냐는 사고를 대통령께서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초이노믹스는 뭐 지금 몇 년 지난 얘기입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성정으로서는 수용하기가 좀 힘들다. 대조되는 게 얼핏 생각나는 게 전두환 전 대통령 때는 김재익 그당 수석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네가 경제는 대통령이야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뭐 요런 그 안종범 수석의 메모에 있는 초이노믹스를 그네노믹스로 바꾸라는 것은 지나고 나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의 특성상 수용하기가 불가능한 게 아니었냐. 최경환 부총리가 식은땀을 좀 많이 흘렸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일부 보도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 드러난 새로운 내용들입니다. 말씀하셨던 식은땀.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이런 불편한 감정은 최경환 당시 부총리에게도 전달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경환 부총리, 당시 부총리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장관님, 초이노믹스의 주인이십니까? 초이노믹스는 아까 언론에서 한 그 용어 장면이고요. 저희는 뭐 초이노믹스가 아니라 박근혜 그렇습니다. 대통령 노믹스죠. 예, 그렇습니다. 초이노믹스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 실체가 뭡니까? 초이노믹스라고 뭐 특별하게 있는 건 없습니다. 재정부 보도 참고 자료에도 스스로 초이노믹스라는 말이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를 스스로 만든 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남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자가 발전을 위한 이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상당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까 식은땀 얘기도 하셨는데 최경환 당시 부총리가 웃으면서 머릿속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불편한 얼굴이 떠올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떠오르지 않은 것 같은데 한박 웃음을 짓는 것을 보면은 조금 박근혜 대통령이 신경은 쓰이지만 그래도 초이노믹스 왜 그때 그랬냐면 아베노믹스가 아주 많이 쓰였지 않습니까? 예. 그 특히 양적 완화 정책. 그걸로 인해서 아베노믹스가 아주 탄력을 받으면서 일본 경제가 20몇 년 만에 그 침체 상태에서 벗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근해노믹스를 갖고 그때 이제 초이노믹스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일본처럼 우리도 양적 완화를 하나 하는 거고 예. 부동산 규제. 부동산을 살려갖고 경제를 살려보자. 이 두 가지 다 실패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살려가지고 자기로서도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이런 생각을 하고 싶은데 이런 그 평가를 받고 싶은데 초이노믹스라고 하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었는데 최경환 실장 그 당시에도 왕장관 또 왕실장, 왕장관 두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친박 핵심 실세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청와대에는 김기춘이라는 또 왕실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도 좀 견제 차원에서 저렇게 공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한박 웃음을 짓는 것을 보면은 속으로는 그래 내가 역시 실세는 맞아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식은땀 플러스 자부심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었겠죠. 이 근해노믹스 지시 이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경환 당시 부총리의 경제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난번 부동산 3법도 작년에 이제 어렵게 통과가 됐는데 비유를 하자면은 아주 퉁퉁 불어 터진 국수입니다. 근데 그걸 그냥 먹고도 우리 그 경제가 부동산이 힘을 내 가지고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활성화되고 집 거래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제가 참 불쌍하다. 그런 불어터진 국수 먹고도 힘을 차리는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제때제때 그런 거 먹일 수 있도록 이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도 좀 통과가 네, 근해노믹스 이야기가 나와서 문득 드는 생각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쩌면 특정 인물의 이름이 이렇게 주목받는 걸 싫어하는 걸 수도 있었던 게 사실 김영란법 두고도 굉장히 그 네이밍 법안 두고도 갑론을박이 참 많았잖아요.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혹시 이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불쾌해서 이렇게 했었는지 네. 또 의심이 들 수도 있는 대목인데요. 사실 작년에 법이 하나 생겼는데 모든 국민들이 아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이게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거를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아마 국민들도 그냥 김영란법이라고 알고 있지 이 원래 네이밍은 잘 몰랐을 겁니다. 예. 그런데 청와대 관계자가 갑자기 이제 춘추관 내려와서 언론 기자들한테 김영란법이라고 하지 말고 기사를 청탁금지법으로 좀 써달라. 그러니까 환경국무총리도 청탁금지 관련 법안 관계장관 회의 이렇게 아예 이 김영란법을 청탁금지법이라는 네이밍으로 좀 바꾸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기자들이 그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묵묵부답했었다고 하거든요. 잠시만요. 백프로 선생님. 그 말씀하셨던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김영란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목소리 듣고 다시 관련 말씀 이어가죠. 많은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법의 정식 명칭의 사용이 아직도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정확한 약칭은 청탁금지법입니다. 사람 이름으로 법명을 호칭하는 것보다는 현행 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반영한 청탁금지법이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청렴사회 구현, 분위기 조성 정착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시 총리의 말은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됐는데 지금 보니까 그 밑바닥엔 좀 다른 의미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사실 이 정부의 치적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법안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알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그 치적이 김영란 전 대법관한테 다 가는 것보다는 이 정부에 와야 될 텐데 김영란법이라고 하면 그냥 김영란 대법관만 떠오르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저도 이거 관련해 책도 하나 쓰긴 했었습니다만 저도 책 제목에 김영란법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민들이 이 내용이 어떤지 다 압니다. 내용이 다 아는데 국민들한테 좀 쉽게 다가오는 네이밍이 된 거를 굳이 원래 부정청탁법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이유가 있었을까?
그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른 게, 뭐, 의도 자체는 저런 속내가 있었는지 몰라도, 박 전 대통령 심기를 살펴야 되는 속내가 있었는지 몰라도, 저는 결과적으로는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약칭을 쓰게 된 건 더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영란법이라고 약칭을 쓰면서 관심을 가진 게 오로지 3만 원이냐, 5만 원이냐, 10만 원이냐, 뭐 이 액수에만 관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그 의도 자체는 부정청탁을 이제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는 전 부정청탁금지법이 약칭이 훨씬 나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랬다. 네, 뭐 그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 초이노믹스나 김영란법이나 누가 시켜서 쓴 말이 아니라 대중들이 이제 널리 쓰면서 자연스럽게 쓰게 된 말인데 그렇죠. 이 이름까지 통제한다? 좀 박 전 대통령의 성격을 드러낸다? 저희가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뭔가를 굉장히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은 뭔가 하면 시대와의 불화입니다. 부부 간의 불화가 있을 수 있고 친구 간의 불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어떤 시기마다 그 시대 정신이 있는 것인데, 그 시대 정신마다 필요한 리더십의 어떤 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보수든 진보든 좌파든 우파든 가리지 않고, 우리가 오바마에게 열광하는 것이 그 사람의 구체적 정책이 뭐가 어떤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국민과 수평적으로 소통하려고 했던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높게 평가하는 것이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퇴임 이후 60%의 지지. 그건 오바마가 뭐 어떤 정책은 오바마, 반드시 오바마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오바마 케어도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단면에서 보듯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뒤늦게 알려지면서 역시 박근혜 대통령 본인 스스로는 정말 뭐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예. 국민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수준에 좀 미치지 못하는 뭐 그런 리더십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불어터진 국수, 아까 박근혜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 싱크로 나왔는데, 지금 사실은 저는 이거 얘기를 듣고 한참 이거 가지고 우리 토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혹시 이 불어터진 국수도 그 당시 많이 회자가 됐는데 최순실 씨가 장명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한마디로 좀 그 오늘날의 한 시대의 국민의 어떤 수준과 청와대 리더십 수준의 현격한 불일치를 보여주는 하나의 에피소드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그네노믹스든 뭐 초이노믹스든 그렇죠. 성공한 경제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말 자체를 얘기하는 것도 당연히 웃길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약간 이런 권위적인 모습들이 가까운 측근들의 태도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합니까? 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까? 예. 왜 존경합니까? 항상 저한테 말씀하신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고 그걸 진정성을 제가 믿었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아직도 정의는 13년 청와대 출입기자 송년회에서 우리 대통령은 매력적이고 차밍하고 위험하고 디그니티하고 엘리강스 우아하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사실 뭐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어제 검찰 조사 출석하면서도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여줘서 네. 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런 성격이 오늘의 국정농단을 막 불러왔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람을 뽑는 가장 큰 기준이, 제가 뭐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만은 알려지기로는 예스맨.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사람, 말하자면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런 걸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뭐 많은 패널들도 지적을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인식이라든가 사고 체계가 지금 우리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게 아니고 1970년대 말하자면 유신 시대 그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한 그때의 아버지 유신 시대의 그러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권위주의적인 리더십, 이것이 가장 오늘날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나락으로 떨어진 원인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참모들 특히 비서실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동도 걸어주고 적절한 조언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은 저분이야말로 오히려 더 박근혜 대통령을 왕으로 만든 사람들이죠. 아예 뭐 대면보고라든가 뭐 접근 자체를 차단했다고 할 정도로 했고, 또 본인도 뭐 윗분 또 무슨 뭐 하명 해갖고 옛날 왕조 시대라 쓰는 그런 용어들을 주로 써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들이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의 특징이고, 특히 뭐 잘 알려진 대로 2인자를 용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김무성 전 대표가 과거에 그 원내대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MB 정부 때. 그 예. 박근혜 말하자면 개파 보수 뜻에 어긋나서 그걸 했는데, 그 후로는 우리 뭐 그 당시 김무성 대표가 친박의 무슨 좌장이다 2인자다 하니까, 우리 2인자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키우지 않습니다 하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고 유승민 원내대표도 조금 뭐 다른 의견을 얘기했다가 완전히 정치적 배신자로 찍혔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이름으로 드러난 이제 그네노믹스에서도 단면이 나온 건데 박 전 대통령 어제 두 번째 옥중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고 없이 찾은 방문객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명 있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앞으로도 자주 찾아와서 면피드면 시간 날 때마다 뵈야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거대한 잘 짜여진 시나리오에 의해서 하나의 진행되는 각본이 아니냐 하는 그 의혹이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참담하죠.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건강에 조심하시면서 끝까지 버티십시오. 저들이 지켜내겠습니다. 예, 뭐 저희들이 지켜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9시 반쯤에 와서 접견은 못하고 편지만 두고 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남재준 전 원장의 경우에는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이미 이제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언을 한 상황에서 그 남재준 원장의 그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은 좀 우파 중에서도 상당히 오른쪽에 있는 우파로 분류되니까 당연히 태극기 민심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하여간 그 지지층, 충성도 높은 저 지지층들의 지지를 본인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저 방문의 의미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박 전 대통령께서 이제 지금 뭐 구치소에서의 조사 내용들이 이제 일부 보도가 되는데 그렇죠. 보면은 지금 어제인가요? 누굽니까 김기춘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거라고 이제 그 법정에서 밝혔어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정규제 TV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블랙리스트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예. 이런 내용들 내지는 안종범 전 수석에 있는 그 메모들에 대해서도 모르는 일이라는 그 취지의 부인이기 때문에 지금 박 전 대통령의 그 방향은 재판에 임하는 방향은 지금 저 남재준 원장하고 다 같은 것이 그 유무죄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정치인 박근혜의 말을 믿는 사람만 나는 관심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닌가. 오늘 남재준 원장의 저 싱크에서 나오는 말하고 저는 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박상훈 소장님 이게 윤전추 유영아 이 두 사람만 일단 하는 걸로 알려진 거 완전히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직 국정원장을 박 전 대통령이 만나줄 만도 한데 일단 헛걸음을 또 한 거잖아요. 우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거의 벼랑 끝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만남을 좀 피하려고 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짐작이 되고 저는 이제 어쨌든 대선이 1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부자 망해도 3년 간다 그랬는데 어쨌든 90년 3당 합당 이후에 보수일당, 과거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예. 근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4년 만에 보수가 괴멸적 타격을 입었는데 결국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가장 오른쪽 끝을 보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까지 출마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처참하게 거의 괴멸적 수준의 타격을 입은 보수의 한 초상 내지 단상이 아닌가. 결국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높고 굉장히 폭넓은 또 수권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정당이 이른바 태극기 부대, 남재준 등으로 표현되는 가장 오른쪽 끝의 한 5%에 10% 정도 되는 것으로 쫄아드는 이게 장기적으로 한국 정치를 위해서 어떨는지라는 고민이 있고 또 과연 우리나라에서의 보수가 다시 한번 과거처럼 재정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일말의 어떤 고민 같은 것들이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첫 번째 검찰 조사는 말 그대로 검찰청에서 받았을 때는 부인 조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증거를 더 제시했다라기보다는 질문에 그냥 박 전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에 답변하는 정도 수준에 그쳤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그거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있었던 걸 그냥 내 지시를 좀 확대 해석했던 거예요라고 했는데 이제 두 번째 구치소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을 때는 안종범 수석의 수첩의 현물까지 제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압박을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거에 총론의 조사를 했다면 이제 강론 조사를 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진술과 배치되는 박 전 대통령의 그 기관의 입장을 해결을 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다른 사람한테 들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인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 좀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정도의 대응 방식인데 다른 관련해서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김영환 민정수석은 사망한 상태니까 부인이 그 됐고 사실을 확인해 줄 수가 없지만 안종범 수석은 줄기차게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작성한 거다라는 걸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제 재판에서 이 부분을 벗어날 가능성은 없으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 무언가를 시인하게 되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좀 어찌 보면은 좀 납득하기 곤란한 그런 대답을 하신 것 같고요. 또 최순실과 관련해서도 뭐 이제는 최순실에게 이용당했다, 속았다라는 이제 강력한 얘기를 하는 건 지금 최순실이 모든 것을 다 묻고 가야 박 전 대통령이 살 길이 생긴다는 취지의 답변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먹힐지 최순실의 심경에 오히려 변화가 생겨서 더 이상한 방향으로 진출가지는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제 그러니까 가장 수위가 높은 박 전 대통령의 전면 부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수사의 진척이 좀 없는 듯한 분위기도 느껴졌어요. 이분안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 대검 중수부장인 김경수 변호사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왜 그러는 겁니까? 저도 정확히는 그분의 심정을 모르지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가지는 그런 무게를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이라는 게 그 영향력이라는 게 매우 큰 만큼 또 대통령의 말이나 행동에 따른 책임도 그만큼 막중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약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태도가 조금씩 변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변호사님께서 검찰에 한 30년 가까이 계셨고 대검에서 굵직한 인사들 조사들 많이 하셨는데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박 전 대통령이 태도를 싹 바꿔서 재판에서 뭐 혐의 부인하던 걸 적극적으로 인정하든지 이렇게 변화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부인으로 일관한다는 것이 크게 보면 하나는 뭐냐 하면 구체적인 사실 하나하나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안종범 전 수석에게 내가 누구를 어느 기업에 어떤 자리에 앉히라고 지시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보면은 내가 누구를 어느 기업에 어떤 자리에 앉히라고 했지만은 그거는 부당하게 기업 경영에 간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숨은 인재를 발굴해서 기업 활동을 도우려는 의도였다든가 이런 가치 판단의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지금. 가치 판단의 문제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본인의 어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식의 문제와 이런 게 결부된 거지, 뭐 예컨대 전략상 지금 수사에서는 이렇게 대응하라고 법원 가서는 다르게 하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한 2번의 출장 조사가 있었고 아직 구체적인 다음 조사에 대해서는 일정을 밝히지 않았는데 앞으로 몇 번 더 조사가 이루어지고 기소는 또 언제쯤 저희가 한다고 보면 예측해 보면 될까요? 물론 그것도 이제 검찰이 나름대로 수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걸로 봅니다만은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결성이라는 건 이런 거라고 봐야죠. 이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재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지막 이제 사법 절차가 끝나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박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검찰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미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이미 확보된 증거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의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수사는 한두 번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기소 자체는 17일이 이제 대선 선거 활동이 시작되는 시기니까 그전에는 기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 전에 기소될 것이다. 전직 대검 중수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전략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책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본인의 가치 판단 문제가 지금 결부돼서 계속 이렇게 부인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수희 변호사님 지금 보니까 유영하 변호사는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반응들이 많아서, 근데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변호인단에 지금 네 분이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이것도 뭐 사실 확인이 된 건 아니고 보도가 그런 건데 지금 이제 그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탄핵이 된 것도 그렇고 뭐 이런 구속까지 된 데는 유영하 변호사의 책임이 크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뭐 사임계를 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저는 그 다른 거보다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저렇게 박 전 대통령의 생각이나 상황을 공유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거는 한편에서는 다른 변호사들을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또 하나 할 수가 있고 뭐 언론 플레이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뭐 그러니까 공개적은 아니더라도 뭔가 사사로이 세워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어떤 비밀을 지키기 위한 그런 뜻도 있을 것 같고 다른 거 하나는 또 본인만 알고 있으면 본인의 힘이 되잖아요. 그거는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무엇보다도 유영하 변호사나 박 전 대통령이나 그 생각하는 바가 같은 게 있을 거다, 의도가. 그게 뭐냐면 지금 제일 큰 게 뇌물죄잖아요. 그렇죠. 뇌물죄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이재용 부회장도 다투고 있잖아요. 법리적으로 나는 강요죄 피해자지 뇌물죄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무죄의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전면 부인으로 가는 게 낫다. 설사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어질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사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몇십 년을 사는 거에 대한 부담이 덜 가질 수 있다.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그럼 뭐냐? 끝까지 무죄 주장이다. 최순실한테 쏘갔고 안종훈 수척에 있는 거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유영하 변호사와 박 전 대통령이 그 부분에 있어 의견 일치를 보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저는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됐다라는 결과가 박 전 대통령한테 어떻게 미칠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